일단은 핵심 정리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군청색 펜을 한번 써볼까요? 핵심 정리. 예. 요 소설의 갈래는 뭐냐? 단편 소설이죠, 여러분. 단편, 중편, 장편. 100페이지 내외를 우리가 중편이라고 하고 소설은 한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 200페이지 이제 넘나드는 소설을 장편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농촌의 어떤 그 배경으로도 했지만 농촌의 어떤 문제점을 소설의 주요 이슈로 다뤘기 때문에 농촌 소설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이나 소재를 하는 것 중에 뭐 가정 소설, 뭐 또는 뭐 어떤 주인공이 등장하느냐, 영웅 소설, 뭐 다양한 이제 분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격으로는 이제 말투도 그렇고 문체도 그렇고 도시가 아닌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농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어서 향토적이다, 농촌적이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문체에 더불어 해학과 풍자가 넘치죠. 뭐 해학적이다, 풍자적이다. 그 다음에 1990년대에 신대리라는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점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 전지 작가 시점입니다. 부분적으로 등장인물 민씨의 관점에 서술된다 했는데 쌤이 중략 3 부분에서 이게 함께 읽어줬던 거 기억하죠? 거기서 특별히 이제 황만근의 대사와 그 밑에 이렇게 괄호 해가지고 이상한 서술이 나옵니다. 선생님도 당황했는데 그것이 황만근의 이야기를 해석한 민씨의 말투이면서 이것은 또 민씨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서술자의 서술자의 생각이면서 이렇게 다 되거든요. 민씨의 관점 서술되는 이 부분 빼고는 아주 이건 일부입니다. 소설 후반부에 대체적으로는 전지 작가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황만근의 생애와 그의 행적을 제재로 다뤘죠. 예. 그다음에 주제는 부채, 빚으로 얼룩진 농촌 현실에 대한 고발. 비록 그 해학과 풍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해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얘는 다분히 이제 풍자와 고발이 들어있고요. 인정이 메말라가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마을에 등장하는 신대리의 마을 사람들은 여기서 현대인 담당하고 있어요. 황만근만이 인정 넘치고 애정이 넘치고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헌신하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굉장히 어떻게 내 한번 편안히 살을까 하는 그런 이기심 내지는 얻는 게 없으면 어떤 일을 하려 들지 않은 이해타산적인 계산적이다 뭐 이런 건데요. 이해타산적인 인물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옆에 황만근이 있어서 그런가 이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이 더 문제점으로 이제 부각이 되죠. 그 다음에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전해 형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얘기 계속 했고요. 1990년대 농촌 현실의 문제점을 이제 고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 이것은 이기적인 현대인, 즉 마을 사람들을 비난하고 마구 부각시키기보다는 황만근의 어떤 선량한 부분을 더욱더 부각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은 이 마을 사람들의 어떤 면모가 더 부각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이제 황만근이 측은하고 황만근이 착하고 우직하고 황만근처럼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고 좋은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얻게 되는데요. 정말 현실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황만근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이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과연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작가는 분명히 황만근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의 어떤 마지막 여러분과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퀘스천이고요. 이어서 학습활동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 소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을 풀고 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소설이 좀 여러분에게 약간은 내용이 조금 많고 생각할 부분이 많을 텐데 정리되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교과서 54쪽에 학습 활동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상 모으기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정리해보자 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 이제 황만근,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민씨, 이렇게 제시되어 있네요.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요 사이에는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갈등 관계라고 할 수 있겠고, 황만근이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반근이라고 한다든지 돼지고기 반근만 하다. 체구가 작아서일 수도 있고 온전히 사람의 한 몫을 하지 못한다. 해서 이제 반근이 뭐 바보 자석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그 태도나 발언이 여러 번 발견되었죠. 황만근은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실 이것은 이제 민 씨의 평가가 되겠고요. 그렇죠? 황만근은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 평가한 적 없고 마을 사람들도 이런 시각으로는 보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굳은 일을 황만근에게 맡기면서도 공치사, 생색을 내거나 이걸 되게 당연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마을 전체 일을 할 때는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와서 일을 해줄 때는 품삯을 밥만 주었고 또 경운기를 가지고 와서 일할 때는 이제 그 한 사람 몫을 제대로 주기는 했는데 이때는 공치사나 생색이 뒤따랐다라는 얘기가 본문에 있었죠. 민 씨는 이제 이 소설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무책임한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장에게 분노하여 초반에 이장과 민 씨의 대화가 계속되었죠. 분노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나름대로는 굉장히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황만근의 실종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워하고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꼬치꼬치 캐묻게 되죠. 이제 타지에서 들어온 타성바지라고 소개가 돼 있었죠. 기억나나요, 여러분? 타성바지. 황만근의 성품을 유일하게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죠. 착한 성품, 그의 성실함, 그의 그 농부다움에 대해서 그리고 어리석을 만큼 그 착하고 성실하다는 점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했는데요. 예찬적으로 그게 그 전 부분에 제대로 나와 있었죠. 맨 마지막에 본문 맨 마지막에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요. 자, 이 작품에 사용된 구성, 독특한 구성과 그 다음에 시점을 바탕으로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살펴보자 그랬어요. 자, 먼저 이제 구성은요, 이 소설의 구성은 첫 번째가 이제 전의 양식을 따랐다는 게 굉장히 그 독특한 하나의 구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 소설의 시간 순서입니다. 그 결과에 해당하는 마지막 장면이 앞에 제시됨으로써 그 역순행적인 구성을 보였죠. 그렇죠? 자, 다음은 이 작품의 시작 부분이다. 주인공인 황만근의 실종으로 작품을 시작하는 구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했어요. 자, 황만근이 없어졌다. 이게 발단에 제시된 첫 번째 문장이었죠. 그래서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저물녘에 오거나 한밤에 오거나 아침에는 최소한 돌아왔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마을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았죠. 이제 특이한 거는 다른 사람이었으면 돌아오지 않아도 일주일 한 달 돌아오지 않아도 그 부재가 눈에 띄지 않았을 텐데 황만근은 단 하루만 없어졌는데도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죠. 예,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어서 그랬는지 그만큼 하찮은 인물이어서 그랬는지는 소설을 더 읽어봐서 알 수 있었죠. 하찮은 취급을 당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이가 황만근이 하던 굳은 일을 이제 대신하면서
그의 부재를 두고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아진 거죠. 자, 독자 측면의 효과. 독자가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작품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도록 하는 거죠. 이건 초반에 선생님이 설명한 적 있고요. 자, 내용상의 효과를 좀 보겠습니다. 황만근의 실종 이후 그의 행적을 거슬러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황만근의 부재가 오히려 부각이 되고 그의 존재 가치가 이제 강조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시점을 파악해보자 했어요. 자, 이 작품의 시점은, 맞습니다. 전지 작가 시점이었죠. 전지 작가 시점은 여러분 뭐 3인칭이다 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 말은 생략해서 말해도 되고요. 3인칭 관찰자 시점과 굉장히 그 극단적인 그 관계 있죠. 관찰자 시점은 그 소설에 등장하는 대상이나 뭐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잘 알지 못하는 멀리서 보이는 것만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 전지 작가 시점은 정말 전지전능해서 그 등장인물의 과거와 현재와 또 심리와 또 그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그에 대한 태도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알고 있는 서술자입니다. 소설을 짜나가기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죠. 자, 그래서 이 전지작가 시점을 활용해서 이 작품에서는 전체적으로 전지작가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 이미 제시가 됐고요. 전지작가 시점을 활용할 경우 황만근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는 황만근의 삶의 태도를 예찬하고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면모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이제 이러한 해당 시점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 작품이 여러분 주인공 시점 알고 있죠? 1인칭 주인공 시점. 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 입장에서 이 소설을 얘기했을까요? 뭐 민씨일 수도 있고 정말 소설가가 기술이 부족했다면 황만근 입장에서 이 소설을 끌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황만근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내리지 못했고 재미도 없고 여러 가지 소설의 그 구성의 맛이 굉장히 사라졌을 겁니다. 황만근을 주인공으로 했다? 믿지 못할 주인공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믿지 못할 그 스토리텔러가 되어서 황만근의 입을 통해 전달하는 것들을 도리어 믿지 못하고 우리도 함께 황만근을 막 공격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점으로 서술자가 소설을 전달하는지는 소설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효과, 누가 말하느냐,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느냐, 누구의 입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느냐는 이 시점의 문제는 그 소설 전체의 재미나 짜임새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활동 문제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감상다지기 학습활동 3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과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형식적 특징을 비교해보고 이와 같은 형식이 대상을 형상화한다. 대상을 형상화하는데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소재나 주제를 말하겠죠.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 말해보자. 형식이 내용을 전달하는데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펜 색깔을 좀 붉은 쪽으로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여기 제시된 이야기는 임춘이라는 작가의 공방전입니다. 여기 지금 한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공방전의 이 공자는요, 구멍 공자입니다. 구멍이 어떻게 생겼죠? 네, 동그랗게 생겼죠. 구멍 공자고, 이 방자는요, 여러분, 방자는, 좀 다시 지울게요. 방자는 네모 방자입니다, 여러분. 네모 방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걸 합치면 뭐가 되냐? 돈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서
끈으로 꿰어서 다닐 수 있는 것 바로 엽전이죠. 예, 엽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전, 그 여기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예, 전입니다. 어떤 누구누구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 오늘은 이 작가가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예. 임춘이 누군지 잠깐 보면 고려 인종 때, 고려 시대 때 지은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소설은 아닙니다, 여러분. 소설은 조선 시대 때 나오니까 얘는 그냥 가전입니다. 가끔 가전체 소설이라고 하는데 펜을 가져와야겠군요, 여러분. 선생님이. 그죠? 예,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가전입니다. 여기 지금 갈래가 가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가자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게 이 가짜가 거짓 또는 임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이 아니라 즉 인물에 관한 전이 아니라 인물이 아닌 뭐 여러 가지 사물이나 동물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어떤 전의 양식으로 지금 전으로서 대상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요 펜으로 좀 얇게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쓸 게 많아서요. 예, 다시 보면 작가 임춘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예, 워낙에 이제 좀 한미하고 학문적으로 높았는데 워낙에 이제 한미하고 공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궁핍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은 것 같고요. 당나라 형식의 시죠. 그 시에 뛰어났고 투철한 자아인식을 바탕으로 현실 지향성을 지닌 작품을 남겼다. 주요 작품으로는 국순전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공방전처럼 어떤 사물을 전의 대상으로, 이야기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국자가 여러분 누룩국자거든요. 누룩은 술의 재료죠. 술 이름에도 있습니다. 뭐 국순당 이런 거. 술을 대상으로 삼아서 쓴 이야기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오늘은 공방전을 다룰 건데요. 예. 이걸 보고 나면 이제 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잠깐 볼까요? 공방전. 이 작품은 고려 무신정권 시기에 문인인 임춘이 지은 것으로 즉 엽전을 어떻게 했다? 예, 사람처럼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서 의인화해가지고 그 돈의 일대기를 다룬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한문으로 지었겠죠. 여러분 고려시대니까요. 그것을 이제 풀이한 것인데 돈의 폐해를 비판한 폐단, 우리에게 끼친 그 해를 비판한. 그러니까 임춘이란 작가는 아마 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좀 가난하고 곤궁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뭐 비루하고 천박하게 보는 듯한 그런 이제 평가가 여기 있고요. 가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좀 도움말 부분도 본 김에 잠깐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으로 사람의 일대기를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교훈을 전하는 서사갈래이다. 그 전이라는 게 뭐냐? 사람의 일대기를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교훈을 전달한다. 인데 전에는 뭐 종류가 열전, 사전, 가전, 탁전 등이 있는데 오늘 다루는 것은 가전입니다. 대부분 이제 인물을 다루는데 오늘은 이제 가짜전이다, 가짜 전기문이다, 돈에 관한 가짜 전기문이다 이런 거죠. 그 발상 자체가 상당히 재치가 있고 이미 재미있을 거라는 어떤 약속이 있죠. 예, 뭐 심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내용이 그렇죠?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여 예, 생애나 성품 등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돈의 성질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작품의 그 짜임새가 좀 더 탄탄해지겠죠. 돈의 성질. 돈이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돈의 성질이요, 여러분. 돈의 성질. 선생님이 또 잠시 이 펜쓰기 방법이 돈의 성질. 돈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어떤 역할, 기여한 바
또는 또 뭐 어떤 일으킨 끼쳤던 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전이라는 형식적 특징이 두 작품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와 이 공방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했습니다. 자 이제 주변 정리를 조금 마치고 이 본문으로 같이 여러분 좀 돌아올까요? 자 공방의 사람됨은 사람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죠. 공방의 사람됨은 뭐 공은 엽전 바깥의 둥근 모양. 선생님이 이미 설명했습니다. 공방은 엽전의 모양에서 유래된 명칭임. 이미 재미가 있죠, 여러분.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둥글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돈이 그래서 잘 굴러다니고 이리저리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또 잘 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처세술에 능하다. 처세술.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처세술.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사실은요, 여러분, 요 사이에, 이제 이야기가 좀 그 중략된 부분이 있는데요.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사실은. 뭐 그 조상은 일찍이 수양산에 숨어 살아 세상에 쓰인 적이 없었다. 해서 이제 돈이 세상에 나오기 전, 네, 그 시절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어떤 관상가, 황제가 관상가를 불러서 이제 돈의 얼굴을 보였대요. 네, 관상가, 얼굴 보고서 이제 점치는 사람이죠. 뭐 쓸만하지 못하오나 폐하가 풀무와 망치로 때를 긁어내고 돈의 그 표면에 이제 돈이 빛이 바랬을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쓰이지 않아서. 근데 이제 긁어내서 빛을 막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지고 빛을 발하게 하면 그 돈의 자질이 마땅히, 그 공방의 자질이 마땅히 드러날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쓰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관상가의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돈을 유통시킨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의 이름이 나타났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버지 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 아버지가 이름이 천이었대요. 아주 주나라 재상 관직을 얻었네요. 주나라의 재상으로 나라의 세금 매기는 일을 맡았다 하면서 이제 사실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방은 하면서 이제 공방으로 건너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조상과 아버지에 대한 얘기 끝나고 출신 뭐 출생 이런 얘기는 이제 앞서 소개가 되고요. 공방은 한나라의 벼슬하여 홍려경이 되었다. 자, 나라의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고 그 참남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여러분 어려운 말들이 좀 나오네요. 다행히 우리에게 옆에 이제 그 단어 뜻이 나와 있습니다. 홍려경이란 외국에서 방문한 사신을 대접하는 관직명이고요. 참남하다는 거는 벌써 별로 좋지 않았죠, 느낌이. 예, 분수에 넘쳐 지나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당시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고 참남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좋지 않군요. 호제 때 황제란 말이죠. 호나라 황제 때 텅 비고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됐는데 텅텅 비게 됐는데 호제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으로 임명했다. 벼슬자리에 또 좋습니다. 자, 그 무리인 염철승 근과 함께 염철승이 또 뭐냐 하면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국가가 전매하는 국가가 주도해서 그 생산과 판매를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왜냐? 소금과 철은 당시로서 귀했기 때문에 그 유통을 나라에서 이제 그 제한을 뒀는데요. 그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염철승이 그 염철승 즉 근이 항상 공방을 형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 소금 철보다 이제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진 거죠. 여러분도 배우지 않습니까? 뭐 물물 교환하다가 소금이나 철로서 그 어떤 화폐 가치로 삼다가 이제 돈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여기 드러나 있고요. 감히 이름을 부르지 않은 거죠. 자, 공방에 대한 평가가 나오네요.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예,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했습니다. 탐욕스럽고 염치 없는 자가 재산을 총괄하게 되면 예, 나라에 폐해가 생기겠죠.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걸 좋아했대요. 여러분 자모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한자만 보고서 오해하기 쉬운데 이제 이익입니다. 이익. 예, 돈을 굴려서 거기서 얻는 이익. 그 뭐 고리대금업 이런 거랑 또 관련이 있겠죠.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자기 자신이 더 국가를 이롭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거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근간인 그 곡식을 천대했다. 이러면 이제 농업이 뒤로 밀려나겠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그래야 백성은 근본을 버리고 즉 농업, 나라의 근간인 농업을 버리고 그 끝이란 여러분 뭐냐? 그 산업공상 여기 보입니까? 이게 네 가지가 중요한데 사실 가치로 따졌을 때는 이제 뭐 선비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농업, 공업, 상업 아니겠습니까? 그 맨 끝에 사순위로 있는 이 꽁지에 있는 요 상업을 이제 쫓도록 상업의 가치관을 두도록 했다 이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 어떤 가치관이었겠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중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 공방이 아주 거칠어지고 행동이 경박해지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잠깐 뭐 이제 조금 뭐 이제 신하들의 경계도 받고요. 공방이 쫓겨났던 적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한동안 또 이제 화폐를 만들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제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했다 뭐 이런 건데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나오고요. 그 아들은 뭐 아들 유는 경박하여 세상에 욕을 먹었고 작물죄가 드러나 작물 이게 뭐 이제 귀중한 물건을 갖다가 숨기고 암흑의 세계에서 유통시키고 뭐 이런 거죠. 그 사형되었다고 한다. 아들은 심지어 사형되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방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비평이 따라붙습니다. 그의 행적과 비평이죠. 우리 소설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 아닙니까? 황만근의 행적과 그리고 민씨의 그 비평.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한다. 사실 여기서 사신은요, 서술자 자신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는다면 이 사람은 과연 충신인가? 충신이 아니다. 공방이 때를 잘 만나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돈과 결탁해서 공방과 결탁해서 그 비루한 웃음을 짓고 그와 함께 일을 도모해서 일을 망치는 나라의 일을 망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빗대어서 사람들이 어떤 도덕과 정의라든지 이런 거는 멀리하고 돈이라면 그저 좋아서 결탁해서 일을 그르친 그런 예들이 이 앞에 지문에 좀 나옵니다. 당연히 이로운 일을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해 은덕을 갚아야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비를 도와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권세를 누리고 마침내 조정에 자신의 무리를 심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충신은 경계 바깥에 사귐은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좀 다시 읽을게요. 충신은 경계 바깥의 사귐은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방은 충신과 거리가 멀었다 이런 얘기죠.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송나라에 기용되어 아마 송나라 때 돈이 굉장히 많이 유통됐나 봅니다. 권력자의 여기 나오죠.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 해도 원제가 공우의 말을 받아들여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를 죽였다면 즉 돈의 유통을 완전히 막았다면 원나라 때요.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돈이 아마 없었겠죠. 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로 돈에 휘둘리는 여러분 선생님이 좀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 물질 만능주의 배우지 않았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의 가치가 지상 가치가 돼서 사람들이 그 돈과 어떤 그런 화폐적인 가치를 숭배하는 뭐 물신주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비슷한 말로. 돈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람의 가치를 그 밑에 놓는 세상의 일이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겠죠. 죽였다면 뒷날의 근심을 모두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방의 무리를 억제하기만 하여 후세까지 그 패단을 미치게 했으니 억제하기만 했을 뿐 완전히 소탕하지 못해서 자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은 항상 미치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공방이 아마 이랬나 봅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 경박했다 이거겠죠. 그래서 돈 때문에 계속 근심할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 서술자의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그 가전 중에서 공방전을 통해서 그 전의 형식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쌤이 좀 하고요. 오늘 수업 마칠게요. 어려운 말들이 좀 있어서. 자, 여러분 이 글의 갈래는 가전, 여기 가는 거짓, 임시, 이제 진짜 전이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사람이나 동물, 사물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가전이다. 풍자적이다, 교훈적이다, 전기적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금방 알 텐데 누구의 전기를 다뤘으니까요. 우의적이다라는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의적이다라는 말의 우자와 우화할 때 우자가 똑같은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야기할 때, 에피소드 할 때 그 화이고 이 우라는 말은 무엇무엇에 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붙이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해를 못하려나 싶기도 한데 붙일 우 뭐 이런 건데 무엇무엇에 붙여서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인데 이거 빗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빗대다. 일단 비유한다는 뜻이겠죠. 우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 이솝우화 아닙니까? 동물들이 나와서 이제 인간처럼 행동하고 말하는데 이야기가 상당히 단순하고 굉장히 짧죠. 명쾌하고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인간 사회에 대한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인간 세상에 교훈을 던져줘서 바로잡으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죠. 비꼬아서 빗대어서 바로잡으려는 게 풍자라고 선생님이 전에 설명했는데요. 우의란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화, 우의 이러면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얼른 이솝우화를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인간 사회를 반영해서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인간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어떤 교훈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우화다. 그래서 우화는 상당히 우의적이다. 그리고 풍자적이다. 교훈적이다. 이게 이제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우화에 대한. 제재는 돈이고요.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경계해라 라는 작가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고요. 경세 비판이라 너무 어렵습니다. 세태라고 말하면 조금 여러분 쉬울 수 있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담겨 있고요. 자, 특징 봅시다. 사물을 의인화하여 작가의 비판적 태도를 우의적으로 드러냈다. 전기적 구성을 사용하여 한 인간의 생애를 다루듯 공방의 생애를, 즉 엽전의 생애를 서술했다. 그의 뭐 조상이 누군지, 그의 부모가 누군지, 또 공방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어쩔 때는 잘 쓰이다, 어쩔 때는 쓰이지 못하고, 뭐 모함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생애의 주기를 막 이렇게 나타내고, 그다음에 아들이 뭐 나중에 사형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충격적이죠, 결말 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쌤 오늘 그 공방전 오늘 공부 같이 했고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복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방금 55쪽에 그 지문 연구만 하고 답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서 답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과 형식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여기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작품은 모두 공통적으로 인물의 행적과 인물에 대한 평가 순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전의 형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만, 그러면 이제 차이점인가요, 이제? 다만,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의 경우에는 가계, 즉, 뭐, 아버지가 뭐 했고, 어머니가 뭐 어디 출신이고, 이런 그 가계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역순행적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전은요, 위 제시했던 것처럼 이제 시간 순서대로 나와 있고 분명히 그 아버지, 어머니, 뭐 조상 어디서 터전을 잡았는지 이런 얘기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의 형식을 활용할 경우 대상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 가치관이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자,
전의 형식을 활용할 경우 대상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 가치관이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형식이 작품에 기여하는 바, 가치관이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요. 일단 비교를 먼저 했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전이라는 형식이 이 작품에 줄 수 있는 어떤 효과, 무엇을 부각시킬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두 가지가 답이 지금 훌륭하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오랜 시간 같이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제 여러모로 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재미있게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제 선생님의 바람을 전달하면서 진짜 이번 본문 수업 그다음 학습 활동까지 마치겠습니다.